어제 국내 시간으로 새벽 3시였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3월의 FOMC가 끝났습니다. 진짜 이번 FOMC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딱 우리가 결론만 내봤을 때 어제 새벽의 FOMC는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이 증시에 호재였냐 혹은 악재였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선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의 FOMC는 괜찮았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알트코인 불장으로 가는 그 자리 어디였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28K부터 32K 라인, 이 매물대 라인으로 차트를 올려놓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캔들을 이 매물대 위로 올려놓는 그 움직임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발표된 FOMC 금리 결정과 점도표 파월의 발언에서 어떤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봐야 될지 이제부터 뜯어 봐야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목표했던 연준의 움직임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만들었던 이유는 역시 최근에 SVB뱅크와 실리콘밸리, 스위스의 크레디트 은행의 금융권 붕괴 이슈 때문이었었겠죠. 기자회견을 시작한 처음부터 연준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을 우선적으로 잡기 위한 발언을 보여주었었고, 이번 3월달의 FOMC에서 25bp를 인상을 하면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만장일치라고 지금 여기서 작성을 해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문제고, 결국 기존에 목표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만장일치해서 그 연준의 의견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에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드렸는데, 왜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제가 어제 FOMC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 3번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점도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좌측에 보이시는 게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이고, 우측에 나온 게 어제 새벽에 FOMC에서 나왔던 3월의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제가 1년에 딱 4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이 점도표는 연준에서 2023년, 24년, 25년 앞으로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 금리에 대해서 그 수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점도표를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자,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랑 3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랑 2023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그 점도표의 목표 수치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우선 이 투표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FOMC는 총 19명이 진행을 합니다. 19명은 연준의사 7명, 연방은행 총재가 12명. 그리고 그 19명 모두가 이 점도표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 그리고 금리 결정권은 총 12명한테 있습니다. 연준의사 7명 동일하게 있고, 연방은행 총재는 12명 중 5명에게만 주어지게 되는데, 자, 그럼 이 FOMC 멤버 19명이 향후 2023년도에 목표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점도표의 수치는 최근의 금융권 붕괴 이슈랑 그리고 3월 이전에 나왔던 CPI, PC 지수가 모두 반영된 이후에 나온 점도표입니다.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는 2023년도의 목표값이 과거 12월 달이랑 3월 달이랑 동일하게 수치되어 있는 게 5.0에서 5.25%입니다. 5.0에서 5.25%, 총 10명이 그 수치를 투표를 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파월이 일부 멤버들은 매파적으로 경로를 변경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인원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기존부터 매파 성향을 갖고 있었던 닐 카시칼이나 추측되는 인물들은 몇 명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결국은 그 인원들, 매파적으로 성향을 변경했던 그 인원들이 나오는 연설이나 토론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19명의 의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10명이 5.0에서 5.25%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금리 결정을 대체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는 건지를 예측을 해 봤을 때는, 자, 1안이랑 2안으로 금리 결정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거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면은 5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과 이후에는 동결이란 결과가 나와 주거나, 우리가 어제 발표됐던 FOMC에서 다음 FOMC까지 이 사이의 과정에서 금융권 붕괴 이슈 말고도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 주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꺾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2안의 가능성보다는 1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리 동결은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파월이 이번 연도의 금리 인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파월이 올해 초부터 계속 떠들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존부터 알 수 있었죠. 어디서였죠? 점도표에서. 자, 점도표도 보면은 1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2023년도가 아니라 향후 2024년도 또는 2025년도가 방향성이 나와 줄 거고, 사실상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최종 목표를 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2%. 자, 2%는 어디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좌측에 보이시는 게 연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나와주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지표를 따라서 이 지표가 2%까지 내려가는 그 수치를 최종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보다 더 늦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2년도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50bp 인상으로 현재는 3.5%의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달려오고는 있지만, 자, 미국에서는 현재 5.0%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수치만으로도 금융권의 붕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연준에서 금융권의 붕괴 이슈와 지금의 목표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두 마리를 다 못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금리 동결이라는 이 기대감만으로도 지금의 시기부터 5월 4일 다음에 나와주는 이 FOMC 발표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그 단기적인 상승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FOMC 발표 직전까지 지금의 28.5K 라인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25bp에 대한 인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오히려 반대로 눌려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눌려주더라도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25.2K 라인을 돌파했던 것처럼 이 라인을 저항받았지만 결국은 그 돌파해 줬을 때는 크게 상승분을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 28.5K 라인 위로 올라와 주면서 이 매물대 안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윗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선점을 해야 되는 자리가 분명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매수 자리는 25K 라인부터 26K 라인을 매수 자리로 보고 있고, 최대로 제가 보고 있는 손절 라인은 24K를 보고 있습니다. 눌려주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을 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테더 도미넌스 채널링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1차 저항 자리에서 계속 막혀주곤 있지만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처럼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 그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그 하락 구간은 열려 있을 거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바로 빠져주면은 이 하락폭이 대략 마이너스 15에서 16%, 이만큼 비트코인에만 자금이 들어간다면 비트코인이 제가 봤던 구간인 32K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까지도 충분히 나와주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은 비트코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이 자리에서 알트코인으로도 수급이 정말 크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 구간에 대해서 32K 혹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상승하는 그 상승폭, 빠져주는 그 조정폭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수정하면서 그 목표 값을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28에서 32K 라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눌려줄 때 어디까지 눌려주는 걸 봐야 될지, 제가 25K부터 26K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저번에 이번 주 주봉이 마감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자, 장대양봉으로 올렸던 지금의 주봉의 절반 자리 부근입니다. 이전에도 장대양봉으로 올려줬던 지금 장대양봉의 딱 절반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와 줬는데, 우리가 쉽게 가정을 하나 해봤을 때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장대양봉이 나와주면은 우리가 이 장대양봉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력이라는 집단이 이 구간을 전부 다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중간쯤 자리는 그들의 평단 정도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때는 뒤늦게서야 남들보다 더 높은 평단에서 매수를 잡아가겠지만, 우선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은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 눌려주는 자리를.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마지막 손절 자리를 24K로 봤던 이유는, 자,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는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4시간 봉상 200일선, 자, 지금의 200일선이랑 겹치는 자리가 24K 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정말 큰 추세를 봤을 때 지금처럼 4시간 봉 캔들이 200일선 위에서 올려줄 때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지금처럼 과거 차트를 봤을 땐, 자, 여기서 이 자리를 이탈하고 손절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되돌았네. 괜히 손절했다 이게 아니라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 다시 이 자리를 저항받았을 때는 정말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건 너무 결과론적이고 우리는 이 차트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자리를 올라오더라도 이 자리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해당 자리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손절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 다시 돌파한다면 손익비는 남들보단 좋지 않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좀 저도 원칙을 지키고 매매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알트코인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아마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내가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되고 상승이 나온다면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되는지 뒤늦게서야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들 나오실 텐데, 그 전에 미리 이 영상 보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숙지하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시황으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